하고 있어요. 자, 오늘 어제 안내했듯이 황만근 끝내고, 그다음에 석영결곡 가시리 초혼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그 송민곡 뒤에 그 누앙사하고 시조 한 편 있었을 거예요. 뭐 요거까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 4단 다 풀어왔습니까? 진짜로요? 요거는 전범위 서술형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서술형 연습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까지냐, 우리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다 풀어봅시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 26일까지. 26일까지 3-1단을 하고 요 책하고 다 풀면 되겠죠, 그죠? 황만근도 좋아요. 네? 황만근도 좋아요. 예, 오늘 한관금 마무리 되는데요. 네. 언제까지요? 요거 2차 26일 토요일까지. 자, 그러면 이거 좀 넣고. 자, 공차는 직전 대비 날 먹읍시다. 10시에 문을 여네요. 몰랐네. 9시쯤 연 줄 알았어. 다 골랐어. 나 주면 돼. 쌤 주면 돼. 시원한 거겠나? 따뜻한 거겠나? 시원한 거겠지? 모르겠다. 시원한 거. 누구도 안 시켰는데? 저 술이 안 좋아요. 오케이. 좀 마셔서 사줄게. 저 직전에부터 동참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봅시다. 황만근 오늘 마무리하고, 자, 자, 우리 72페이지 차 단락이에요. 차 단락.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요 장면은 어제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황만근이 뭐 좀 성실하고, 그치? 조금 어제 뭐 손재주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고,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라고 해서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그는 집에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요거 여담이지만 우리 전문 읽어보면은 이 마을에서 경운기를 제일 처음 본 사람이 황만근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장 오래된 그지 모델이고, 어쨌든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쳐 썼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가 없었다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손재주도 있고, 그치? 자, 오른쪽 73페이지에 정리하게 한번 보시면요, 황만근이 한 일들 보면은 전부 다 뭐 남이거리는 일, 마을의 공동체의 일이었다는 거야. 그치? 이타적이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자, 황만근이 한 일의 대가에서 동네 일이면 그냥 대가가 없고, 자, 개인적인 일 도와주면 반값이고, 경운기 이용하면 뭐 제값이다라고 그치?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해놓고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한다고 오히려 지금 뭐 그래 공치사가 막 뒤따른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의 자 대조적인 모습 이거 별표 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황만근이 이타적이고 좀 전통사회의 인물, 그래서 뭐 둘의 품앗이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거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좀 이기적이고요. 부려먹기만 할 줄 알고, 그치? 놀리기만 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기적이면서 8, 90년대 등장하게 된 어떤 이기적인 자본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인물들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쌤, 농촌인은 어떻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떤 이념적인 사상적인 부분인 것이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는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적이면서 물질주의적 가치관, 이기적인 세태가 드러나는 인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4페이지.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줄거리.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극이 등장을 해요. 황만근이 이제 한 줌의 뼈가루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 이후에 이제 묘비명 드러나는 부분으로, 자, 우리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자. 74페이지 중요한 부분 줄거리. 자, 그러던 어느 날 농가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권리대회가 열리자, 요 문장만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뭐가 느껴져야 돼? 아까는 지금 우리 어제 읽었을 때는 황만근의 실종으로 시작을 했었거든. 그치? 근데 지금 농가부채 촉구를, 그치? 하는 권리대회가 열렸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간 거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야. 어쨌든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기를 타고 가서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주자고 약속했어요. 이건 실종 전날 밤입니다. 그래서 황만근은 권리대회 전날 밤에 민씨와 술을 마시며 바로 요 부분이 우리 생각했는데, 술을 마시면서 했던 요 얘기 있잖아. 욕심 없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 그리고 뭐 세태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요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게 제목 내용, 제목.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 제목. 알겠지? 그래서 남들은 뭐 빚을 내서 농기구 사갖고 뭐 현대화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얘들 그래서 너희들 농사 지을 때 집집마다 다 뭐 트랙터라든지 바인대로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집 있으면 다음 날 다른 집을 쓰고 너나 써도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니까 너도 나도 그걸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필요 없는 거지.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것을 큰 돈 들여서 빚을 내서 사게 되고,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 이거야. 황만근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날 홀로 경운기를 타고 골기대회가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로 소식이 끊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는데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그치? 자, 여기 요 표현은 지금 이제 좀 점층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서 돌아왔다, 그를 안고 돌아왔다,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점층적 표현을 통해서 황만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는 장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경운기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손에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스트로게실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노드랑이 처박혀가지고, 그치?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자,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그치? 황만근의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결말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우리 타달락부터가 바로 이제 우리 특징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표현했던 우리 요 전의 형식 중에서, 그치?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치? 또는 이제 우리 전의 형식에서는 요걸 이제 논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사실 옛날 고전의 양식인 전에서는 사실 이제 사신이라고 해서 작가의 대리인이, 그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작품 이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에서는 이것의 담당자가 누구? 이제 민씨. 그치?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특징에서 부분적으로 민씨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서술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로 요 부분이 민씨의 관점 시선에서 서술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황만근의 죽음을 기리고 황만근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그지 긍정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 타달락 한번 읽어볼 건데, 자, 황만근하고 황선생이라는 것이 자 존칭의 표현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자 황만근에 대한 서술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황만근을 황선생이라고 높여 이루며 그 밑줄 그의 삶을 예찬한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제 일반 서술 시점이 아닌 거지, 민씨라는 특정 인물,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인물의 센스에서 서술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면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듯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뿌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줬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라고 해서 그렇지. 일반적인 평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평가 그지. 마을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이한 평가라고. 맞지?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그죠? 했는데 누구보다 지혜롭고 그죠?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해서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그 제목과 관련해서 땅의 비료나 거름 따위를 이렇게 뿌리지 않고 그지 정직하게 농사짓는 그런 모습이었거든. 어쨌든 근면 성실. 그다음에 남들이 또 빚만 남는 농사 요건 이제 우리가 농촌 형실 그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이제 현대화 또는 기계화하면서 뭐 했다고 막 빚을 내가지고 농기구들 막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한두 번 쓰는 그런 것들 그치 큰 돈 들여가지고 사왔자 뭐하냐 이거야. 자 놔두면 또 녹슬고 고장나고 또 고쳐야 되고 그치 이렇게 돼. 어쨌든 간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그치 자기는 이렇게 뭐 빚내서까지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어쨌든 개의치 아니야. 사람 사이에 어려움에서 언제나 함께 하려고 했고 공연은 자신보다 또 남을 내지는 또 이타적. 그래서 어쨌든 지혜롭고 성실하고 이타적이고 그죠? 그리고 또 효자예요. 아니? 자 그리고 아들에게는 따뜻한 아버지,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다. 자 훈육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이제 해서 마음으로 감복시켰다까지. 자 그래서 잠깐 끊어가면 밑에 완자쌤 한마디 나와있죠, 그죠? 요거 다시 한번 별표 한번 쳐보시면 자 타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자, 첫 번째 줄. 서술자와 서술 방식이 바뀌고 있어. 그래서, 자, 이 부분의 서술자는 자, 별표 민시. 이제, 자, 민시인데, 즉, 민시라는 인물의 시선 관점에 따라서 그지 서술돼. 그래서 묘비명이라는 형식을 빌려 밑줄, 평가를 서술한다. 자, 그럼 이 민시의 시선에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평가는 직접적일까요? 간접적일까요? 이때 평가는 민씨의 입으로 직접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직접적이야. 서술자 민씨가 바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직접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앞선 장면, 우리 앞 페이지까지는 그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그치? 보여줌으로써 황만근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면 요 장면은 민씨의 입을 빌어서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야. 구분돼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묘비명 부분은 직접적 제시. 74페이지예요. 내가 이 성견지명이니까 내가 두 개를 보죠. 자, 어쨌든 간에 선생은 어쨌든 자, 천성이 밑에 바로 갈게요. 그래서 천성이 이 술을 좋아해서 이게 조금 흠이야. 그래서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술 먹고 밥 먹고 막 그랬거든. 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하고서 술 때문이라고 했지만, 자, 그래서 이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도 부지런했고 농사 일에도 이거 있었다는 거야. 74페이지.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붙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자, 농사를 칠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그다음에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라고 해서 남들은 술 먹는 황만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지만 민씨는 그런 모습조차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황만근이 먹는 술은 막걸리,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뭐 곡주라고도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빚어가지고 먹고 또는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치? 하는 모습들 긍정적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남들 다 망했다고 하지만 그지? 남들과 다른 표현인 거야.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갔다라고 해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그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자, 선생이 마시는 이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 사직은 토지, 신, 사자, 곡식, 직자거든. 그냥 토지 또는 땅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의 신에게 바치는 바로 헌주, 바치는 술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힘의 원천이고 낙천의 근원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성품을 약간 좀 이제 의도적으로 미화한 거죠.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75페이지에 다시 한번 민씨 역할과 특징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을 건데 요거 별표 치셔야 된다고요.
자, 그 이전 장면까지는 황만근의 어떤 모습을 제시하면서 그치? 간접적 제시였다면 이 묘비명 형식에서는 자 밑에 두 번째 박스에 자 평가하여 묘비명에 지금 적은 민씨의 입장 서술 직접적 제시이고 별표 쳐주세요. 세 번째 줄에 그치?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근면성실했다는 얘기했잖아 그치? 직접 제시. 자, 그리고 전의 양식 요거는 어제 개관할 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물의 내력, 행적, 마지막에 평가가 덧붙는데 이 평가를 우리 민씨가 작품에서는 묘비명의 형식으로서 그치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민씨의 평가가 좀 제시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서술자의 변화, 서술자의 평가해서 그치? 요거는 우리 민씨 체크해 두시면 좋겠어요. 계속 가겠습니다. 7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부분부터는 이제 이 황만근의 그 이전 행적을 우리 민씨가 약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황만근의 실종의 어떤 이제 이 경황들, 그지 전후 상황들을 자 요약적 제시를 하는데, 자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서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서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자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어요. 자 가는 동안 선생은 일단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는 길에도 위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고 날은 흐렸고 추웠다는 거야. 이게 초봄이니까. 자 이윽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운기에는 비를 피를 만한 덮개가 선생님 어제 오픈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은 어쨌든 군청 앞까지 갔어요. 갔지만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이 생선 이제 역시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 그 엄마랑 아들이 비린 반찬 없으면 밥을 안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왕 읍내 나간 김에 생선 샀거든. 요거 재작년인가요? 저기 학성고에서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요 생선이 고등어거든. 학교에서 고등어 알려줬나 봐. 고등어가 아니고 다른 생선을 넣어가지고 오닭으로 막 만들고 그러더라고. 근데 너희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고등어와 관련된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게 고등어다라고 얘기를 해줬대. 그래놓고 그때 뭐였더라? 뭐 갈치였나 꽁치였나로 바꿔가지고 냈어. 어이가 없죠, 그죠? 내신 이래요. 찌질하지. 어쨌든 간에, 자, 효심 드러나고, 자, 어쨌든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집으로 향했어. 자,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위를 끌만한 뭐가 표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뭐 라이트도 없고 하니까, 자, 옆에는 이제 우리가 도로, 그지? 국도에는 그 이장의 말에 따르면은 차가 미친 사람들처럼, 그지? 막 생생생 달리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역시 또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 했어. 그때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계속 지연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결국 뭐 했다? 그래, 기어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 자, 그리고 술에는 부러졌고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지? 오늘 집에 돌아갈 수 없겠구나. 요거 많이 물어보더라. 스스로 이제 여기서 내가 살아가긴 힘들구나라고 그지? 이렇게 인지를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래, 뒤에 경운기 항상 뒤에 말통을 하나 싣고 다녔는데 그 말통에는 술이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 그 술을 먹으면서 날이 새기를 이제 버티려고 작정을 한 거지. 오늘 밤은 힘들구나. 자, 그래서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에 젖에 취해. 여기서 땅에 젖은 술입니다, 술. 알겠지?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하지만 지금 어때? 비 오지, 날씨는 춥지, 그리고 해는 졌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젖은 사람은 그치? 체온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결국 뭐 하게 되는, 추위 때문에 죽게 된. 사실 그 사망 원인은 동사입니다, 동사. 얼어 죽고요. 자, 비극적이죠. 어쨌든,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뭐, 경운기에서 뭐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차처럼 이렇게 외부를 막아주는 것도 뭐 아니니까요. 그래서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결국 동사했다. 사인조, 그죠? 어쨌든 하고 이제 영탄적 표현이네요. 감탄사. 자,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호겸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인데, 자, 요런 그늘 같은 것들.
그래서 문학에서 항상 이런 그늘은, 그치? 뭐 나무의 그늘은 힘든 사람들이 그지 땀을 식히면서 그죠? 약간 쉴 수 있는 어떤 배려라든지, 그치? 위로, 휴식, 요런 어떤 이제 의미잖아. 그러니까 이 황만근 선생께서 살아계셨다는 거죠. 이런 배려와 위로의 어떤 가치를 지니는 이타적인 삶의 덕을 널리 베풀었을 텐데, 죽어서 그러지 못해.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고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극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몰라줬지만 그렇지 황만근은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었지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었지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해서 서리법도 반복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앞문장과 대꾸법을 이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맞지? 하늘이 일으켜낸 사람이고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다. 그치? 라고 하면서 아주 높게 그치? 그의 덕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인식, 요거는 철저하게 누구? 민씨의 시선에서, 그죠? 서술됐다고요. 그리고, 자, 단기 4,330년. 요게 지금 이제 단군 일에, 그치? 이제 날을 셌을 때, 4,000 몇백 년인데, 1997년 5월 20날, 본디 묘지에 났을 건 묘비명이지만, 천지를 대용문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술 먹으면 어디든 누워서 그냥 자거든. 어쨌든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 세터마을로 귀농했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결국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이 당시에 귀농한 사람들에 대한 이 시골 사람들의 어떤 텃세 이런 것도 이제 삭막한 인심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려 섰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오른쪽에 우리, 그치?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거 보시면, 어쨌든 경운기의 역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두 번째, 묘비명의 내용 및 형식 효과, 이거 별표입니다. 자, 묘비명의 내용 자체는 일단 민씨가 서술한 것으로, 자, 첫 번째 점에 실종과 죽음의 과정, 그죠? 요걸 요약적으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점, 자, 평가를 제시했는데 다시, 평가를 아까 어떻게 제시했다고? 직접적. 그렇지.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효과도 잘 나옵니다. 자, 인물의 죽음을 기린다. 추모, 추도의 기능 효과. 두 번째 점. 그래서, 자,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인물의 행적을, 그치? 본문에서는 없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들을 직접 제시를 했다. 그래서 화살표 오른쪽에 밑줄 쳐야 됩니다. 독자의 궁금증 해소. 그래서 효과를 적으라면은 인물의 죽음 기리는 효과,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이 비판하는 대상, 우리가 어제 개관할 때 주제를 두 가지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 첫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들, 그치? 삭막한 사회, 그리고 농촌의 현실이 지금 부채로 얼룩진, 그치? 경제적으로 힘든, 망가져버린, 상황도 작가는 이제 비판하고 싶었다. 그치? 좋아요. 자, 그러면은, 뒤에 학습활동 나와 있는데, 자, 1번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인물에 대한 소개니까, 요거는 스킵하고, 자, 2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2-1단원이 어떤 단원이었다고? 작품의 어떤 내용과 형식, 그치? 문학의 내용과 형식 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 그래서, 자, 이런 형식적인 또는 형식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성적인 측면이나, 또는 실정적 측면이라고 봤을 때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을 시작하는 그 효과는 무엇이냐. 그래서 독자 측면의 효과는 일단 인물에 대한 관심, 작품에 대한 호기심, 그치? 그 다음에 내용상 효과는 거슬러 추적하는 과정.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요거 우리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황만근의 부재가 부각돼 그러다 보니 없는 사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그치? 들어온 자리는 몰라도 비어있는 자리는 안다고, 맞지? 그래서 없으니까 훨씬 더 황만근이라는 존재가 이 마을에 필요했던 거구나 라고 부각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사용한 시점, 일단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요. 3인칭. 자, 그래서 이때 여기 이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어쨌든 황만근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황만근의 삶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면모를 그지 각각 비판, 그지 하기 위해서 해당 시점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더불어서 한 게 더 부분적으로 다시 민 씨라는 인물을 그지 언급을 하잖아. 요게 재작년 수능에 한번 나왔던 복인데, 문학복인데,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특정 인물을 시선해서 서술되는 경우, 요런 인물을 우리가 요렇게 불러. 초점하자라. 그래서 자 모든 인물에 대해서 꿰뚫어 본 게 마지막 장면에서 민 씨의 지금 이제 눈을 일종의 카메라로 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민 씨와 같은 인물을 초점하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 씨의 시각에서 서술되었다 또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기억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에 그래서 이 지금 보자 공방전 요 친구가 지금 들어갈란가? 요게 관건인 것 같은데, 보자. 이게 5페이지잖아? 요거 여러분 그 교과서 페이지에 따르면 요것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57페이지까지라고 되어 있거든, 교과서. 그래서 요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쌤 생각에는. 이제? 황만근 끝났나, 혹시? 아직 안 끝나고 있어. 아마 요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랑 하고 합시다. 간단하게 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 공방전이라는 거 하고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자, 잠깐만. 자, 공방전이라는 작품 좀 나오는데, 고전문학 공부한 친구는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 작품.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지금 제목이 뭐로 끝난다고? 공방전으로 끝난다고. 그치? 우리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어떤 형식? 전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재 우리 79페이지, 도움말 한번 보세요. 왼쪽 중간에. 그래서 이 작품은 전으로 해서, 그치? 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전은 결국 사람의 일대기를 요약해서 서술하여 교훈을 전달하는 서사갈래로서 자, 근데 이 작품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 하단의 핵심 정리 보시면 요게 가전이라고 되어 있어. 가전. 요 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의 일대기여야 되는데 가전이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닌 사물을 의인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전체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사물을 의인화 마치 사람처럼 표현해서 그의 내력과 행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붙는다고? 평가. 그러니까 구성은 똑같은데 다루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라는 점. 요게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나 설명 좀 드렸고 자, 이게 지금 핵심 정리 바로 표로 한번 오시면 여러분, 요 작품 지금 성격에 우의적, 풍자적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가전체 문학이 언제 성행하냐면은 고려시대 중후기에 성행을 하게 돼요. 우리가 고려시대 중후기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사 시대는 아니지만 한번 돌려보면은 이제 대내외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웠다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즉 국제적으로는 바깥으로는 계속 몽골 원나라 계속 간섭하고 그죠 힘들게 굴고 안으로는 이제 누가 무신들이 정권 잡으면서 그렇지 사실 그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만 챙기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대내외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뭐까지 골치를 썩인다고? 화폐, 돈까지 골치를 썩인다고. 중세의 국가, 나라의 근간은 농업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백성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많은 생산량을 그치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국가가 부강해지는 건데 갑자기 이제 화폐 경제 또는 이제 돈이라는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힘들게 밥 깔고 농사 안 지어도 되겠네.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그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대내외적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이 화폐까지, 그지? 폐단을 일으킨단 말이야. 아니, 문제점을 만든다, 이거네. 그래서 작가 인추는요, 이 화폐, 돈이라는 것이 결국 또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또 만든다.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가전, 즉, 돈을 의인화해서, 그치? 이 화폐 경제.
화폐가 가져다주는 폐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판하고 마지막에는 자 요거 지금 앞에 있는 내용 뭐 중요할 수 있는데 요거는 다 스킵해도 상관없어. 요거는 내가 살짝만 설명할 거거든. 첫 번째 단락 바로 넘어갈게.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공방의 이제 생김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공방이라고 해가지고 공이 동그랗다라는 표현이고 방이 네모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역전의 모양을 그지 따서 이름을 이렇게 공방이라고 지은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돈을 의인화한 인물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둥그렇고 겉으로는 둥글둥글하고는 안으로는 우리 성격 나쁘다를 성격 참 못났다라는 표현하잖아. 알겠지? 각지다라는 게 이게 지금 돈에는 이런 그 순기능도 있지만 뭐야 역기능 그치?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지문에서는 요 동글동글한 순기능보다는 어디 안에 있는 요 각진 그치? 요 부정적 기능에 이 작품 지금 포커싱을 두고 있다. 맞지? 그럼 어떤 부정적 기능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일단 아까 쌤이 이제 구두상 설명 들었다시피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농업 종사 안 하고 전부 다 뭐야? 돈 버리는 거야. 그 나라에 지금 뭐야? 근간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지? 자, 두 번째.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결국 물질 만능주의. 요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니,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막 이제 만연하는 거야. 돈으로 간직 사고 팔고, 그지? 뇌물 바쳐가지고 죄를 저질러도 그지? 빠져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양심까지 저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그치? 범죄자든 간에 그냥 사귀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사회가 힘든데 더욱더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만약 그 얘기가 중력 이전에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어쨌든 여기 중간에 이런 표현 나올 수도 있어. 자, 염철승 아마 5번째 줄입니까? 염철승. 자, 요게 이제 원래 소금 염자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쇠철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자 소금이나 철은 누가 주도했어? 국가가 주도하에 그치 생산을 해냈단 말이야. 돈도 국가에서 주도하거든 찍어내거든 그치. 그러니까 소금과 철도 그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런 소금과 철조차도 돈을 뭐라고 불렀다고? 얘네들이 돈을 항상 형님이라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우선된? 돈이 우선적인 사회. 그치? 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성질이 탐욕스럽다, 염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치? 자, 이 이자와 뭐, 원금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그치? 막 사람들에게, 그죠? 막 부담을 가중하고, 그런 폐단들을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했다고. 더군다나 마지막 우리 한 3줄 정도 보시면은,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한다. 곡식 천대가 이꼴 뭐라고? 나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다. 농사를 지켜야 한다. 화폐를 귀중하게. 그러니까 근본을 버리고 산업공상, 상 뭡니까? 상업 즉 돈이거든. 그지? 산업공상 상을 그지? 농사 버리고 끝 산업공상의 상. 자 그리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한다와 같은 이런 폐단들을 지적을 했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뭐 비판하고 그치? 비판을 떠나서 뭔가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논증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단락이 근거가 되는 행적이. 그러면서 이제 자 비평 나오는 부분 찾았습니까? 사실은 논한다. 이거 별표 치세요. 사실 요 부분 이 공방전이 왜 나왔냐 물어보면 바로 여기 있는 사실은 논한다 부분 때문인 거지. 그치? 자 이때 요 사신이라는 인물이 자 인물의 성품과 행적에 대해 뭐하는 존재라고 평가하는 존재라고. 우리 교재 나와 있을 겁니다. 작은 글자로. 만약 그러면서 결국 작가의 목소리를 뭐하는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작품에서는 이 사신이 바로 누구다? 황만근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기 누구? 민실. 맞지? 그래서 자 물론 그 서술의 센스는 좀 달랐다고.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건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만 우리 민씨는 작가의 어떤 뭐야? 황만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 공방전의 사심, 즉 작가 대변인은 이런 문제점, 폐단에 대한 지적이니까 비판이다.
그래서 가자는 웬만하면 다 비판적 인식이 깔려있어요. 알겠죠? 자, 어쨌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줬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충신이겠는가? 자,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치를 모아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가 화폐 경제가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됐던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그러면은 뭐야? 이 화폐 경제로서 그지 이로운 사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야? 자, 여기서 비임금은 되게 이제 폭군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 폭군 좋지 못했던 임금입니다. 어쨌든 폭군을 도와서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다라는 거지. 이 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센스. 그래서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에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충신은 사실 뭐야 이 임금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지 임금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경계 바깥에 있는 것들과 사귀었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서 공방이 죽었다는 건 어느 정도 화폐 경제가 잠깐 스톱이 됐었는데 여전히 지금 뭐야 이 사회 곳곳에 이미 이제 뭐가 퍼져나갔어. 돈이 퍼졌다. 그지?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더 이상 안 찍어내도 이미 사회 곳곳에 돈이 퍼져 있으니까 계속 또 돈은 유통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무리들이 계속 다시 뭐야 또 기용된 거야. 다른 나라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또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 모함하는 거지 이런 부정부패가 또 만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 해도 원제가 공우라는 사람이 일찍이 화폐 경제를 뭐 합시다. 중단합시다. 그치? 화폐 경제 폐지합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을 원제라는 황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었어. 그래서 일부 여지를 좀 남겨뒀다.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해. 애당초 그때 이 공우라는 사람이 제안한, 그치? 이 개혁안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때 삭을 못 잘랐기 때문에 뭐야? 이런 지금 그래, 폐단이 여기까지 이어졌다라고 보는 인식. 그래서 폐지하자는 작가의 주장이, 그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때 폐지했어야 됩니다. 폐지를 못해서 이래 됐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비판적, 부정적인 태도죠. 다만 공방이 그때 뭐야? 그래 원제가 무리들 그 돈을 약간 억제만 했다 이거예요. 폐지를 안 하고 그지. 그래서 자, 그 폐단이 후세까지 미쳤으니 그지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보다 말이 앞선다라는 것은 결국 뭐야? 제대로 자기 기능 못하고, 그지? 이런 부정적인 그지? 제3의, 제2의 기능만을 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지금 순기능이 그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화폐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됐다면 모르겠지만은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역기능만이 이렇게 그지 발휘가 됐으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돈까지 지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핵심 정리표는 요거는 스킵할게요. 그래서 다시 일단 기본적으로 우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그지 직접적으로 등장하죠. 이게 의인화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의적, 그러면 우화적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이솝, 우화는 동식물이 주인공이잖아, 그지? 즉 사물이나 그지 사람이 아는 게 주인공으로 나오면은 우의적, 우화적, 간접적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서 어쨌든 밑에 자 두 작품 비교합니다. 예시답 한번 보세요. 자, 두 작품의 공통점, 행적과 평가 순으로 이어지는 자 밑줄, 전의 형식적인 특징입니다. 그지? 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자, 어제도 선생님 말씀드렸지만은,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해서는 가계, 즉, 이 집안 내력이 그렇게 딥하진 않았다. 아버지는 전쟁 중에 죽었고, 그때 황만근은 엄마 뱃속에 있었고, 이렇게 끝이 났었거든. 그래서 가계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한 개 더, 이 질문, 우리 황만근 뭐였다고? 역순행적 구성이었다. 그래서 고전문학에서 역순행적 구성 나오는 경우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방전은 계속 이제 공방이 나오고 공방이 이제 사라지고 그 이후에 폐단 이어지기까지 순행적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황만근은 역순행이죠. 그치? 이런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요거는 1번하고 2번하고 일반적인 전과의 차이점. 이렇게 1, 2번 인덱스 매겨주시고 자 어쨌든 전의 형식을 이렇게 활용할 때는 평가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가의 가치관, 사상이 그치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요건 특징 되겠습니다.
그죠? 전의 양식의 효가 여기까지 됩니까? 좋아요. 그래서 일단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 쌤 잠깐만 쉬기 전에 이왕 우리가 자주 써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송민국 뒤에 쌤이 어제 여러분 말씀해 주셨던 누앙사 부분 있죠, 그죠? 요거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누앙사 하기 전에 시조 한편 정철의 시조 나온 게 있거든. 그거부터 먼저 좀 합시다. 자, 교재 345페이지에 4번. 요것도 내가 안 했을 거야, 여러분. 그지? 345페이지. 맞지? 내가 안 했지, 그지? 요거. 자, 어쨌든 간에, 자, 요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형식상의 공차를 송민국과 비교하라. 이거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라? 시조와 가사를 비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조라는 갈래가 또 시험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동일 작가의 다른 갈래의 지금 작품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 시조 생각해봐. 시조 하면 우리가 평시조. 3장 6구 45자 내외. 3장. 그치? 그 다음에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 다음에, 자, 한 구에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요렇게, 그치? 하나의 장에 4개의 덩어리, 호흡 단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통점 한 개 더, 3, 4 또는 4, 4조에 음술 빠져있을 겁니다. 이거 추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맞지? 요거까지, 즉, 운율적인 요소에서는 가사와 시조가 동일합니다. 다만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지금 시조는 3장 6구 형식의 비교적 짧은 형식이니까 컴팩트하다고. 그치? 압축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사 송민국 읽어보셨죠? 작년에 우리 3인국도 읽었어요. 길이의 제한이 딱히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요. 주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세부적 인물과 장면을 설정함으로써 장형화, 그 길이가 그치? 길어졌다. 그러니까 세부적 인물과 장면을 설정했다는 것은 보다 앞선 지금 이제 시조보다는 서사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사적이라는 것은 결국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라는 것이 제시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앞선 지금 이제 시조 우리 읽을 거지만은 시조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한 설정들이 그치 들어가기 때문에 서사성이 강하다. 그리고 길이의 제한이 없다. 이런 비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조와 가사는 좀 결국에는 뭐가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왜? 내가 뭔가 좀 컴팩트하게 뭔가 좀 이제 임팩트 있게 얘기하고 싶어. 짧게. 그럼 시조 쓰는 거야. 근데 내가 구구절절 할 말이 많아 사연이 너무 또 이제 기구해. 그러면은 짧은 어떤 노래로는 다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못 쓰는 거야. 좀 더 긴 형식인 가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조와 가사는 무슨 관계라? 상호 보완적 발전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봐야 돼. 알겠지? 일단 요거 내용 정리하고 밑에 한번 읽어볼게. 알겠지? 자, 위안 비고. 자, 이 작품도 우리 또 정철이 쓴 작품이어서 우리 송민국하고 그 스탠스가 아주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 동글게 한번 쳐봐라. 자, 화자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는 건 시에서는 정서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하영아, 마음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치? 그래서 우리 창을 내고자 할 때도 그치? 마음에 창문을 낸다라는 거 그죠? 되게 기발한 발상이면서 그치? 창문에 그치? 창문을 낸다. 그런 것들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그치? 구체화시킨 거예요. 어쨌든 밑에 여기 나와 있듯이 추상 관념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뭐 했다고? 마치 있는 것처럼 잘라냈다 이겁니다. 이해되니?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추상적 개념, 관념적 개념의 구체화. 그치? 요거는 꼭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잘라내서 뭘 만들겠다고? 별, 앤드 달이야. 별과 달 사이에 콤마 하나 넣어. 별과 달이다. 알겠지? 그 별과 달이라는 건 그 결국 이제 맹글다. 우리 지난 이제 1학년 때입니다. 작년에 그치 중세국어 할 때 맹글다 만들다 그치? 자 그리고 고전은 뭐뭐 하고 싶다거든. 그러면 결국 저 별과 달을 만들어서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자신의 마음을 그치? 역시 또 뭐 그래 우리 송민국에서 그치? 우리 누구처럼 나골이나 구준비처럼 그치? 전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위에 나오는 것처럼 화자가 입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물이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송민국으로 치면은 자 나거라고 굳은 B 요런 지금 C하고 연결돼야 된다. 그런데 굳이 둘 중 하나를 꼽자면 자 지연아 둘 중에 뭐랑 비쌀까? 나거리죠. 왜? 별과 달 아주 높이 떠서 멀리서 그치? 구만리 방천 구만리라는 게 아주 리가 우리 거리단이란 말이야. 아주 먼 거리에서 그치? 아마 반드시 환하게 걸려 있어서 고운임을 모으고 싶다. 고운임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랑하는 임 역시 또 선조겠죠? 그치? 이 임이 계신 곳을 가서 뭐하고 싶다? 비추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리적 측면이나 시간적 측면에서는 그치? 나걸과 유사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통적 의미로는 어쨌든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지. 자신 이런 것도 우리가 문학에서 변신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게 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우리가 그 조유의 만분가 이런 작품에서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변신 모티프라는 건 어쨌든 간에 자신이 뭔가를 어떤 사물로 변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 매개물로 그치 삼겠다라는 건데 이 우리 그 송민곡과 지금 여기 있는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 변신 모티프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통적인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이 별달은 나걸하고 비슷한 소극적인 어떤 그치 센스의 어떤 소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다시 자서 우리 시조 종장의 음수율은 뭐로 끝난다고? 3, 5, 4, 3 전형적인 평시조의 형식 맞죠?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복수 한번 해볼까? 자 우리 리오나 송민곡 정격가사 병격가사 정격가사 그치? 각신님 다리아카니와 구정비나 대소서 시조 종장 음술과 일치하면 정격 격에 맞다는 거야 그치? 않으면 변격 격에서 벗어났다 변화됐다 이런 뜻이 전기가사 웬만하면 다 정격 알겠지?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사 발생의 이유는 뭐라고? 가사 발생 이유는 시조가 너무 컴팩트해. 짧아. 그치? 함축적이야. 그래서 너무 이제 정제되고 압축적인 형식으로 표현해야 되지만은 너무 이제 좀 짧다 보니까 그치?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가사는 3보의 율격, 3사 또는 4사조의 율격 외에는 딱히 길이적인 부분에서 그치? 자, 행수의 제약에서는 좀 자유롭단 말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자유롭고 또 구체적인 그치 정서를 담아내는데 용이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가사는 정서와 이 정서 변화 과정이 아무래도 시조에 비해서 구체적이다. 그치? 그래서 시조와 가사라는 것은 결국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컴팩트하다 시조 쓴 그치? 또는 구구절절하다 가사 쓴다. 맞지? 그래서 뭐가 더 우월하다 이런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보적인 관계로 발전해왔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346페이지에 5번에서 우리 누항사라는 작품 나와 있는데 이 작품은 지금 조선 후기 가사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의 작가거든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 누항이라는 워딩은 고전문학 공부하면서 필수 어휘다 해서 공부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누항이 누추한 거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노계 박일로 작가 우리 박일로라는 사람이 좀 주목을 하면 자 왼쪽에 소개 하나 있을 건데 이 양반이 광해군 때 사람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그치? 자 양반은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렇게 집안이 잘 나가는 양반은 아니야. 그러니까 양반이지만 양반 안에서도 급으로 좀 이제 표현하면 좀 그 급은 낮은 양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사실 우리가 이 백성들의 삶을 이제 고려하면 백성들의 삶 피폐해졌다라고 양반들의 삶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거든. 그런데 급이 낮은 양반은 사실상 양반이지만은 뭐에 가까웠다고 이 양반이 일반 백성 서민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야. 실제로 농사 짓고 그치 양반인데 그치 밭 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급이 낮은 이 양반들이 처한 어떤 경제적인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후니까 되게 힘들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 되게 사실적인 그치 센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그 앞서 시조 공부할 때처럼 전기가사, 후기가사도 전기시조, 후기시조처럼 접근해주면 돼. 전기시조는 사랑, 충, 효, 예, 자연과 같은 뭔가 좀 관념적인 내용들 위주였다면 후기로 갈수록 어떤 내용들이었어? 구체적인 삶, 그치? 사실적인 이야기로 변모를 하거든. 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후기가사, 이제 우리가 바길로 하면 후기가사의 대가라고 하는데 사실적인 어떤 양상, 묘사를 통한 것이 이야기, 구체적인 어떤 설정 이렇게 지금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밑에 그 작품 밑에 핵심 정리 한번 보시면요. 일단 얘도 가사는 가사인데 자 전원적하고 그 전원적인 이제 자연에 저 머물고 있다고 사색은 생각을 깊이 한다. 그 다음에 사실적인 별표를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의 양반 가사에서 볼 수 없었던 사실성이 이제 좀 두드러지는 시기가 오고 말았다. 자, 그리고 제재는 안분지족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고 수록 부분은 사실 안분지족이 아니고 사실 요거 삶에 지금 약간 염색, 세상 약간 염증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전후 상황인데 사람들이 지금 다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못 받으니까 세상 참 야박하네, 인심 참 야박하네 이러면서 그치 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분지족이라는 워딩은 전체 내용이고 사실상 이 작품은 요 수록 부분은 한탄이고 그죠? 좀 이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자연을 벗삼아 안 빛나고자 하는 요거는 전체 내용인 거고 우리 선비의 궁핍한 생활상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수록 부분이다. 알겠지? 자, 그리고 자연의 은일 하면서도 자 밑줄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자신은 양반 사대부인 거야. 그러니까 뭐 생활에 어떤 이 어려움에 처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양반 사대부로서 큰 뜻 안 품었겠느냐. 그렇게 품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뭐가 현실. 항상 문학은 이제 이상과 현실의 대립. 그지? 그러니까 우리 뭐 조선시대 어떤 이제 뭐 이제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것들 보면은 양반 사대부라는 양반 항상 들고 있지 뭐 하고 있었던 우리가 하다못해 허생전 같은 거 읽어도 내 집구석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책만 읽어요. 와이프가 바느질 해가지고 그지 겨우 200풀칠하는데도 어허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이 줄알아. 답답하기 그지없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 처박혀서 힘들게 살면서도 그래도 내가 사대부인데 이렇게 힘든 거 익스큐즈가 괜찮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고파 이 지를 한편 돌아서가지고 그런 어떤 모습이 괜히.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당면한 작가의 현실과 운명론적 인생관인데 1시간이 됐네. 잠깐만 쉬었다 읽자. 알겠지? 잠깐 쉬었다 읽고 숨 좀 돌리시고 자 요거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가실이 서경별곡 초혼 이렇게 할 거야. 알겠지? 내가 너무 과한 걸 시켰나? 이거 마무리해보자. 자, 선생님이 그 생각해봤는데 어제 그 너희들 시험 요일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지? 다음 주는 토요일 수업만 진행하겠습니다. 토요일 수업만 진행하고 일요일은 이제 본인들 그 월요일 시험 치는 공부들 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을 할 건데 토요일 날 그래서 모의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전범이 쌤 편집해가지고 인물 테스트 할 건데 아마 많게는 매수는 한 34~35문제 안 나오겠나 그죠? 그래서 요렇게 딱 맞춰가지고 서술형도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딱 맞춰서 한번 모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누앙사 마무리하고 쌤이 요 가실이 서경별곡 초음 뽑았거든요. 요거 가지고 수업합시다. 자, 그러면은 좀 읽어볼 건데 본문이 자, 이게 여러분 그 앞에 내용을 살짝 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양반이지만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형편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어. 왜 갔냐면 이웃이 예전에 지나가는 길에 아이고 그 힘들게 그 직접 밭을 갑니까? 내 소 한번 빌려줄게요 나중에 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해냈던 거야.
그래서 밤늦게 아차차 하고 맞아 그랬었지 하고 그 집에 찾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약간 그래 좀 민망하니까 막 이러면서 그치 내가 왔다는 막 기척을 내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와. 집주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집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옆집에 그 동수 아버지 빌려주기로 했는데 동수 아버지가 나한테 치킨 한 마리 사와가지고 빌려달랬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노? 그래서 빌려줬다? 이런 얘기를 해. 결국에 이 대화 장면에서 그치 자 소를 빌리러 갔다가 뭐 한다고? 거절당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달해주는데 사실 이제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치 되게 뭐야 화도 좀 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두벅두벅 집에 걸어와서 이제 자기 집에 누운 거야. 요 상황인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와실에 자기가 이제 자는 집인데 들어간데 잠이 와서 누워있겠는가?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럼 결국에 서리법이야. 너무 지금 이제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야 걱정스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잠이 안 오죠. 맞지? 자, 그래서 북창을 비스듬히, 그치? 자, 이렇게 두고, 북쪽 창문. 자, 새벽을 기다리니 밤을 샌 거예요. 무정한 대승 별표 칩시다. 자, 지금 여기서 대승이 오디세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 또 이 고전문학에서 새들의 울음소리가 대개는 처절하고 좀 한스러운 울음소리 좀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그 초원이라는 작품 할 건데 초원에서는 사슴의 무리가 또 슬피 우는 그런 장면들 나올 거거든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냥 오디세는 그냥 울 뿐이야. 이제 그냥 울 뿐인데 그 울음소리에 그치 참담한 자신의 심정을 뭐 한다고 집어넣는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감정이입 내지는 자 좁게는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객관적 상관물 안에 뭐가 있으니까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청각적인 소재를 활용을 해서 자, 자신의 어떤 그치? 이렇게 좀 안타까운 걱정스러움을 그렇게 부각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서 종종 결국 아침이 끝날 때까지 추장, 그치? 하면서, 그죠? 추창하면서 먼 들을 바라보니까 즐기는 농가. 자, 요거 물표 한번 그어볼까?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농사 지면서 막 노동력 부르는 거야. 에야, 디야, 엉에야, 디야. 이러는데 이 소리가 자기는 뭐 즐겁게 들리지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뭐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가 자신의 처지와 지금 뭐야? 대비 대조되는 그치 즐거움이 농사 짓는 모습에 대해서 흠이 없이 들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정, 그치 세상 물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이 한숨은 당연히 걱정, 근심일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지금 표현은, 자, 아까는 저 소비, 쟁기는 벽보임도 줄시고, 즉 뭐야, 저 쟁기가, 자, 그 날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 곡식들을 잘 벨 수 있는데, 또는 이제 잡초들을 잘 벨 수 있는데, 자, 가시 엮인 저 묵은 밭도 잘 갈 것 같은데, 어디에 걸려있다고? 우리 집 빈벽에 그냥 쓸데없이 걸려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농기구는 이렇게 날이 좋건만 그치? 어느 정도 조건은 그치?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이걸 지금 뭐야? 사용할 기회가 없다 이거야. 맞지? 기본적으로 중세 시대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 돼. 소가 밭을 갈고 해야 될 건 아니야. 사용할 기회가 없어. 쓸데없이 걸려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충경, 봄갈이 있잖아요. 그치? 봄철에 논밭을 가는 일 뭐가 필요하다고? 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소를 아까 빌렸다 못 빌렸다? 못 빌렸단 말이지. 그 양반 4대부 집에 소 한 마리 없다는 게 이게 당시 그치? 이 궁핍한 양반 4대부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그죠? 그래서 거의 다 끝났구나. 그래서 그냥 뭐 하자. 그렇죠? 던져주자라고 해서 결국 농사를 포기하는 체념적인 스탠스.
그래 놓고는 자기는 그래도 양반이니까 대의 큰 뜻을 잊지 않았다.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안빈낙도를 추구할 거다. 이런 내용이 뒤에 후술이 돼요. 그래서 아까 주제에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갔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적어도 수록 부분에서는 그런 안빈낙도의 삶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실적인 양상. 그치? 자, 좋습니다. 그럼 밑에 하단에 그래서 뭐 완자쌤 한마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 예시답안 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송미인곡과 그 누앙사의 비교대조 나와 있는데 자 송미인곡은 우리가 뭐 내용 주제 아니까 스킵하고 누앙사 다시 한번 더 가난한 처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고백에서 비롯된 감정들 다루고 있고 그 이후에 어쨌든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 하고 싶은 그치 이제 이 사대부로서의 어떤 이제 인식 그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사의 변화 양상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조선 전기는 이렇게 강호가도 즉 뭐야 자연과 뭐 충효예 그치 자 이런 연군 지정과 같은 자 유교적인 이념 또는 자 자연 친화 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었다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뭐한다 내용 주제 측면에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치 진솔한 감정과 실생활과 같은 뭐로 변모했다 구체적인 내용들로 그치 변모를 하게 되었다. 이거는 시조랑 그 변모, 내용상 변모 양상이 흡사하다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전기는 관념, 후기는 구체 사실. 오케이? 예, 좋아요. 자, 그러면 누앙사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교과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일단 끝을 내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시리부터 해서, 그치? 근데 가시리가 아마 그 2학기, 그 기말고사에 동동에 그런 것도 들어갈 것 같은데. 자, 뒤에 하나 주시고 뒤에 2개 주시고 하나씩 자 하나 하고 줘야 되는데 다 줘버렸구나 우리 이타적이야 응?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가시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가시리 그 고려가요라고 지금 갈래 나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 고려가요 가시리 같은 경우에 뭐 중학교 때 공부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한번 읽어볼 건데 일단은 우리 고려가요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제 우리 그 이제 분연체, 이제 후렴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그 형식 한번 보시면은 자 전체 사연에 각 2줄짜리에 분연체로 글자 하나 쳐주시고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운율 역시 또 전형적인 우리 이제 이 고려가요의 이 음수율은 3, 3, 2조를 띄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무슨 작품 공부했어? 우리 고려가요 1300곡 했었지. 살얼이 났다. 여기도 가시리 있고 세 글자 두 글자, 그렇지? 그리고 세 글자 두 글자가 오른쪽 보시면 몇 덩어리? 역시 세 덩어리 아닙니까? 삼분포서 3분하고 여기 또 이제 추가돼야 되는 게 바로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그렇지? 이 후렴구라는 친구가 형식적인 특징에 그치 방점을 찍는 친구야. 자, 그래서 후렴구의 기능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매연의 마지막에 등장을 하니까 얘가 뭐 해준다고? 분연의 기능을 얘가 담당해줍니다. 분연이란 연과 연을 나눠준다는 거지. 반복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됩니까? 반복되니까 형식적인 어떤 통일성. 반복되니까 오늘 형성. 그치? 그 다음에, 자, 이 후렴구는 또, 대개는 여기 위 증질과 대평성대 따위처럼, 그치? 뭐, 악기 소리라든지, 또는 울림 소리 같은 것들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밝고 뭔가, 경쾌한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요런 겁니다. 그치? 그래서, 자, 악기 소리, 의성어라든지, 또는, 울림 소리 같은 것들 활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후렴구 나오면 여러분들 자 요렇게 그치 자 특징들 딱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그럼 고려가요의 회형식적인 특징 우리가 3분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삼음보에다가 분연체에다가 후렴구 이게 후렴구라는 게 매연 반복되는 거니까 따라 부르고 외우기가 쉽겠니 어렵겠니? 쉬울 수밖에 없어. 왜 쉬우냐? 고려가요의 작자 향유층이 우리 중요한 이제 이 작자 향유층을 안다면 다 해결이 돼요. 평민입니다.
평민들이 짓고 불렀으니까 따라 부르기가 뭐 해야 돼? 쉬워야 돼.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길면 안 되고 짧아야 돼. 그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어때? 내용 자체도 백성들의 실생활과 관련 또는 진솔하거나 와 같은 거지. 백성들의 이해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도 결국에는 자 진솔. 하면서 되겠지? 솔직한 내면적 어떤 감정 또는 실생활. 그치? 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치? 그 내용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아마 지금 자 우리 가시리 할 때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아마 요걸 것 같은데 우리 고려가요의 전승 과정을 우리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고려가요 일단 자 이거 잘 생각해봐. 고려시대 노래야. 평민이 짓고 불렀다고. 그럼 최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기록 안 되죠. 그 최초에 뭐 됐을까? 구비전승. 그렇지. 구비전승되다가 이것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궁중의 음악으로 편입이 돼요. 궁중음악에, 궁중이란 결국 궁궐 안을 얘기하잖아. 임금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음악에 편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난다고? 내용상, 형식상의 첨삭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야. 왜냐면 평민들의 노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노골적이고 좀 저급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궁중음악에서 연행이 되려면 궁중음악, 궁중의 어떤 성격에 맞게끔 그치 각색돼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제 내용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그치? 이 과정에서 내용이나 또는 형식적인 측면, 특히나 형식적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바로 후렴구 같은 것들이 추가되기도 했다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가시리는요, 자, 가시렵니까? 나를 두고 가시렵니까? 라는 이별의 노래예요. 근데 후렴구 여러분 보시면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해서 국가의 태평스러움을 기원한다 이거. 그럼 이별의 노래하고 국가의 태평성대 기원하는 것은 동질적입니까? 이질적입니까? 이질적이라는 거지. 유기성이 전혀 없어. 연결성, 인과성이. 그러니까 이 가시리의 후렴구는 아마도 후대에 이렇게 궁중음악 들어가면서 뭐 했을 것이다. 첨가됐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이 합당하다는 거. 이거 얘기 좀 이따 다시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려 궁중으로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한글 창제가 되고 조선 창제가 조선 건국 이후에 자 한글이 창제된 이후 한글로 기록이 됩니다. 이제 기록 과정은 이제 조선 시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 악학 대법, 뭐 시용 향합보, 뭐 이런 이제 음악 책들에 그치 실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요 과정에서도 뭐 빼고 뺄 거는 뭐 했겠지. 자, 어쨌든 간에 요런 지금 고려가요 개관 간단하게 했고요. 자, 어쨌든 자 제재는 지금 이별, 그다음 주제는 이별의 정한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이별의 정한과 관련해서는 아마 뭐 가시리, 뭐 뒤에 나올 서경별곡, 그다음에 뭐 가는 길, 뭐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정읍사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작품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특징 보신 반복법 나오고 뭐 간결하고 소박하다 그 이유는 평민이 짓고 불렀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바로 우리 오른쪽에 1, 2, 3, 4연 본문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단에 현대어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어풀이랑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원문에다가 바로 텍스트 이제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가시리 있고 해서 그지 사실은 요것도 이 첫 번째 가시리도 원래는 가시리 있고여야 되는데 뭐를 맞추기 위해서 3, 3, 2를 맞추기 위해서 입고가 생략된 걸로 보는 게 타당하고 어쨌든 가시렵니까 하고 뒤에 나오는 요거 나는 별표 맞춰볼까?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제 궁중음악이 이제 되면서 형식상의 어떤 이제 이 내용 또는 내용상의 첨삭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이때 나는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여음구라고 해가지고 자 악률 그러니까 궁중음악으로 들어갔으니까 밴드부들이 막 이렇게 반주를 쳐줄 거 아니야.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반주는 한 5가 남았는데 노래가 벌써 끝나버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반주 길이에 맞춰서 이런 의미 없는 부분들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악률을 맞추기 위해서 첨가한, 그치? 그럼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응. 그래서 어쨌든 가시렵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목적어 살펴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그치? 응.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자, 이 지금 1어는 자 오른쪽에 지금 원망에 찬 하수연에서 그치? 자, 그래서 우리 대개는 4줄
그 4연짜리 노래들은 기승전결의 구조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1연을 D라고 좀 부를게요. D의 내용만 따지면 그것이 어쨌든 이별의 상황 플러스 그에 대한 원망인 거야. 왜냐면 자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해서 AABA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우리 어디서 봤더라? AABA 구조? 정산배구에서도 봤고 우리 이번 시험 범위 창을 내보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보자. 그것도 사설시험 누구 노래야? 작자층 어찌어버렸구나. 평민의 노래잖아. 그치? 그래서 단순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AABA 구조. 근데 요 A가 지금 어떤 내용이라고? 나를 버리고 정말 가는 거야? 가는 거냐고? 진짜 가는 거야? 라고 그치? 그 질문이 그치? 심화되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이 질문의 어떤 정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원망의 감정이 이제 생겨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지? 가냐라고 그죠? 확인의 어떤 질문들을 반복함으로써 그죠?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자, 위증들과 대평선의 별감 칩시다. 자, 그래서 요 지금 후렴구는 여기서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할 거야. 안 할 겁니다. 뒤에는 반복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친구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악기 소리를 아마도 이제 나타낸 의성어 같은데 뒤에는 요게 좀 중요하단 말이야. 대평선. 그치? 작품의 전체 주제와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이별의 정환이라는 주제와 맞지 않다라는 점은 이것은 결국 이제 뭐야? 전승 과정에서 그치? 아마도 토대에 삽입된 부분이 아니냐. 그치? 그 이유는 이거 궁중음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치? 궁중의 연회 성격을 좀 갖추기 위해서 맞지? 그러니까 궁중에 이 행사나 그치 뭐 축제 잔치에서 이렇게 연주가 됐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궁중적 성격을 띠는 어떤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첨가가 됐을 때 그치 이 어떤 자리하고 어울린단 말인데 이 노래가. 그래서 궁중 연애적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 요 따위의 내용이 그치 주제랑은 안 맞지만 추가되었다. 앞에 있는 위증제가 이런 것들은 악기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어쨌든 요거 다시 한번 더 기능부라고 매연 마지막에 붙어 있고 이걸 통해서 연과 연이 구분되고 형식적으로 통일성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운율이 느껴지고 그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연입니다. 그래서 날러는 바로 나보고는 이라는 뜻이죠. 그치?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다시 한번 더 위에 1연에 나왔던 자 질문의 반복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그치? 그래서 자 D가 이제 원망이었으니까 승은 이 원망의 심화라고 되어 있는 원망의 심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원망의 고조라고 그치 작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잡사와 두어리마 나는 해서 요거 밑에 역시 현대풀이 여러분 함께 보시면요, 자, 이건 속마음은 그치 속으로는 사실 힘을 잡아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맞지? 잡아두고 싶지만 앞에 또 이제 자. 주어 살려보면 내가 자꾸 집착하고 매달리면 그렇지 임께서 서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서운하다라는 것은 약간 질리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그치? 그래서 내가 자꾸 집착하게 되면 매달리면 그치? 자꾸 헤어지지 말자고 집착하면 임께서 나 서운해가지고 다시는 나에게 뭐야? 아니 올까봐. 자, 우리 리을쉐라 어디서 했어? 3-1단어 전업사에서 했어. 그치? 이거 무슨 영어이라고? 의구형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의구형엄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 할까봐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이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집착해서 임께서 나한테 정이 완전 정뚝돌 하실까봐 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러니 그 뒤에 내용은 뭐가 생각돼 있겠어?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이별을 뭐 하겠다? 드리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별의 통보를 아마 누가 임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께서 하신 것 같고, 그 이별의 상황을 지금 뭐야? 지금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국, 이런 이별의 수용이라는 자세가, 결국 이제 우리가 이별에 대한 체념적인, 수동적인, 소극적인, 그치? 이런 센스라고 한다는. 이런 센스는 바로 우리 문학에서 말하는 전통적 여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개는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옛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지, 우리 여인들이 그지, 이 남성,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은 그지,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따르는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별이라는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고 하면 체념, 수동, 소극적인 센스로, 요걸 우리는 전통적인 여인의 센스라고 한다. 다만, 지금 우리가 가시리를 읽고 뒤에 서경별곡 할 거거든요. 서경별곡에서는 이것과는 다른 또 여인의 스탠스가 나온다는 점. 요거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속마음은 적어두고 싶지만은, 일단은 그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그지? 이별의 수용, 결국, 체념, 그지? 자, 그런데, 사연이 또 중요하단 말이야. 사연 한번 볼까요? 자, 이 전 부분에서 이별을 좀 수용을 했는데, 결 부분에서, 셔론님 요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치? 자, 셔론님 할 때 이 셔론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치? 해석 달라질 수 있는. 우리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임과 이별하는 화자로 이렇게 지금 이제 주체를 잡고 있는데, 화자로 잡으면은 누가 서러운 거라고? 내가 서러운 거니까. 나를 서럽게 하는 임.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치? 왜? 나를 이렇게 떠나가니까. 내가 서러울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사실 뭐 이미 되게 매정하게 떠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미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울산에 있다가 서울로 발령이 난 거야. 일을 하는데 서울로 올라오래, 회사에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임 입장에서도 이것은 뭐야? 어쩔 수 없는 이별이다. 즉 뭐야? 임도 뭐 할 수 있다? 이별을 서러워할 수 있다. 임에게도 이 이별을 원치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그치? 미수가 우리 한 2달만 헤어지자. 회보 오빠, 나도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저기 일을 좀 하러 갔다 와야 되겠다. 좀만 기다려줘. 알겠어요. 대신에 2달 동안 바람 피지 말고 일 처리하고 바로 뭐 해달라고 돌아와 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빨간색으로 해석합시다. 나를 서럽게 하는 이 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시는 듯 오셔서라고 해서 그치? 요거는 임에 대한 어떤 당부의 말, 간절한 기다림이라고도 하지만 이거는 재회에 대한 어떤 직설적인 소망을 그지, 뭐 없이 필터 없이 그대로 여과 없이 바로 뱉어버리는 거야. 내 지금 당장 너를 보내주긴 하겠어. 하지만 너 이 새끼 2달 뒤에 꼭 돌아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또 이제 보면 평민들의 어떤 진솔한 감정이 또 잘 드러나는 또 이제 특징이다. 근데 요거 보고 자꾸 여자가 남자 앞에 자기 얘기하니까 그게 적극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이별 자체는 일단 받아들여. 이별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스탠스라고 했지. 그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요거. 맞지? 그래서 요거 이 재회에 대한 직설적 소망을 이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별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그치? 체념적인 센스인 거예요. 결 부분에서는 재회에 대한 어떤 소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진솔한 평민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파트. 됩니까? 그래서 가실은 여러분 아마 많이 이제 접해봤을 작품이니까 저는 좀 빨리 끝을 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뒷장에 뒷페이지에 있는 건 참고 자료니까 여러분 한번 더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와 감상해가지고 정리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2번째 장의 첫 번째 페이지에 서경별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일단 서경별곡도 똑같은 갈래인 고려가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래 설명은 스킵하고요. 자, 요 작품도 지금 이제 성격 한번 보시면 이별의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치? 남녀 상렬지사 나오는데 요거는 남녀의 이야기가 되게 좀 노골적이고 사실적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현법이 어쨌든 반복법, 서리법, 비유법 여러 가지 표현법 등장하는데 이것을 텍스트에 설명드릴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가요니까 사문법, 분절체 같은 말로 분연체입니다. 분연체.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위도어령정, 도어령정, 달인길이 같은 후렴구 역시 있죠. 그죠? 고려가요 3분 후 잊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독특하게도 아까 우리 가시리 청산별곡 이런 작품들은 332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는 333의 패턴이라는 좀 독특한데요. 음수율은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332에 변형된 형식이 333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형식적인 부분 이렇게 설명드렸고,
자, 근데 이 작품도 지금 이별, 또 이별의 정한, 그리고 가시리와 함께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읊은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다만 가시리랑 항상 묶여서 설명되는 그 이유는 화자의 이별에 대한 뭐가 다르다고? 태도가 상이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이별에 대한 화자의, 그 가시리 화자의 태도는 어땠다고요? 되게 소극적이었다. 전통적이었다 이겁니다. 그지? 하지만, 우리 지금 서경별곡 가나 다 이렇게 세 개의 지금 이제 챕터 나와 있는 세 개의 노래가 나와 있는데 요 세 개의 노래 중 첫 번째 노래에 해당하는 가달락에서 이 여인의 스탠스를 확인하시면 가시의 화자랑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화자의 이별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점 요거 꼭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씀 좀 드릴게. 이 작품이 지금 가나다로 여러분들 인덱스가 매겨져 있을 건데 요 세 작품이 원래는 각각 원래 개별적인 노래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해요. 왜냐면 이 작품 요 가와 나와 다 사이에 유기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 작품에서는 이별을 거부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가 나 오빠 따라갈까?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갈래? 하다가 갑자기 나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야, 우리가 떨어져 지낸다고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잖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약속해. 이런 얘기를. 마치 이별을 뭐하는, 자, 걱정하는 여자를 약간 달래는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남성 화자의 목소리가. 그래 놓고 갑자기 다해서 또 이런 얘기 한다고. 야, 이 사공아. 야, 너 배운전수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부지런해? 너가 일만 안 했으면 우리 오빠가 대동강 건너편으로 안 갔을 텐데. 하면서 갑자기 막 자기의 반대편 꽃이 여자거든요. 우리 임께서 반대편 가서 다른 여자 만날 것에 대해서 막 걱정하니까. 당연히 또 화자의 모습도 뭐로 바뀌노? 여자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별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묶이긴 했습니다만, 각자 개별적인 노래였던 것이 하나의 이 작품으로 묶이는, 그치? 그 과정에서 유기성은 조금 떨어져. 이렇게 좀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각 우리는 가 노래를 서경 노래, 나 노래를 구슬 노래, 다 노래를 대동강 노래라고 이렇게 따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요 세 개가 합쳐진 걸 서경 별곡, 평양에서 우리가 불렀던 작품 노래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유기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 라는 거. 알겠지? 요 얘기는 우리가 기말고사 공부할 때 쌤이 동동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우리가 고려 가요와 같은 평민문학의 특징인데 한 사람이 지어 부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지어 부른 것에 덮고 이게 사인 거란 말이야. 우리 과학 시간에 이렇게 지금 흙이나 뭐가 사인 걸 뭐라 부르노? 퇴적 측면이 뭐라 안 부르나 그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층문학의 성격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되나? 사이로 누적되는 거. 이해되니? 여러분 어딘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첫 번째 서경노래 첫 번째 가 노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역시 이 친구도 하단에 현대어풀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고전 시간은 현대어풀이가 완벽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지금 내신이잖아요. 모의고사라면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중세국어적인 어떤 표현들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내신 문학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보자마자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의 시어고 뭐고 그저 판단해서 그렇지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판단 또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의고사처럼 앉아가지고 읽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팍팍 나와야 되겠죠? 또 가작품 갑시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가작품 보시면은 서경이 아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 앞에 있는 서경이 같은 그치? 그리고 아질가 같은 것들 오른쪽 한번 보시면은 일단 서경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반복되는 부분 안 읽을 거고요. 요 아질가도 아까 우리 그 가시리에서 나는에 해당하는 영구니까 안 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를 세보면은 세 글자 아니냐. 그래서 333의 음수율을 취한다. 그치? 그리고 요 앞에 두 개 날려버리면은 보율로 보아도 몇 덩어리입니까? 세 덩어리 삼음보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들은 날려버리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태조 왕건이 개경이라는 자기의 수도를 놔두고 평양을 서쪽의 수도라고 해서 그치? 거의 수도급으로 그치? 지금은 좀 약간 부산급. 으로 자 이제 이
격상시키면서 그죠? 아주 이제 잘 나갔던 건 동네인데 서경이라는 지금 공간적 배경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도급으로 그지 아주 이제 중요한 동네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자 위도령정 도령정 나린들이 특히나 지금 자 아까 우리 가시리에서는 위증질과 대평성대 의성어 활용을 통한 후렴구였다면 이번에는 위도령정 도령정처럼 그치 울림소리의 많은 활용을 통해서 밝고 경쾌한 느낌 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닭곤대라는 것이 새로 수리를 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마을이라든지, 그지? 도시라는 것은 항상 뭐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 수리한 소성경이 위에 있는 서경이랑 같은 단어예요. 작은 서울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고해마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현대어풀이 한번 보시면은, 이 고해마른이라는 게 아마도 사랑하지만 이렇게 해석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해가 아마도 우리가 그 중세국어 공부할 때 괴다 같은 것들이 사랑하다란 말이야. 아마 이건 오기, 적을 때 아마 오타를 좀 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로 이렇게 수리한 이 작은 서울인 서경을 사랑합니다만 해서 그렇지. 요거는 이제 결국 자신의 삶의 터전에 대한 애정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내가 사는 이 나의 고향 사랑합니다. 자, 그렇지만 자, 밑에 여희무론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자, 여희무론이 이별하기보다는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별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그 대상 부사 살려. 그렇지? 즉 내가 사랑하는 인과. 그치? 헤어지기보다는, 그치? 그럼 헤어지기보다는 이 말 자체가 뭐야? 이별을 뭐 하는 거라고? 거부하는 거. 그래서 질삼배 별표입니다. 길삼하는 배틀이에요. 길삼한다는 거 그걸 옷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배틀이니까 옷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의 자 여성들에게는 그치? 필수적인 어떤 물품이었던 생활용품. 그래서 어쨌든 필수 생활 물품 같은 게 등장하는데 요런 게 귀족 문학에서 등장하겠느냐 이거야. 귀족 문학에서 이런 것들 등장할 리가 잘 없겠죠. 누가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생활용품 같은 게 언급된다고? 평민이 지었습니다. 그지? 생활용품 등장하는 거야. 근데 이 생활용품은 우리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가 있다고. 지금의 관점에서 디자인은 남자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중세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저 옷을 만드는 그치? 자, 이 특정 이제 성별이 있다면 그건 여성일 겁니다. 맞죠? 그래서 화자가 여성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그치? 그런 자, 이 길삼하는 배틀 내가 사랑하는 서울을 뭐하고서라도 버리고서라도라고 좀 표현한다는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신에게 정말로 그치? 자, 소중한 동네, 그치? 고향, 그다음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뭐 하겠다고? 임께서 나를 이라는 요 전제가 좀 깔려있다. 임께서 저를 또는 나를 사랑하신다면 물론 가정적인 진술이지만 너의 사랑만 있다면 나는 너를 울면서 따르겠다. 내 모든 걸 뭐하고서라도 포기하고서라도 따르겠다고. 영수가 헤어지자. 오빠 나 있잖아. 울산에 직업도 내 집도 다 버릴게. 오빠 따라갈게. 나 버리지 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가는데 이런 거야. 어쨌든 간 야, 이런 어떤 스탠스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그렇지 임을 그렇지 선택하겠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이별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 의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별에 대한 화자의 지금 이제 스탠스 거부 가 되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앞서 보았던 가시리 화자가 보여줬던 전통적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센스하고 다르대. 아니, 그래서 항상 이제 가시리 화자와 서경밀곡의 화자의 이별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대. 같은 동시대에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지. 이런 또 차이점도 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인 자, 이 구슬 노래인데 이 구슬 노래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화자의 목소리를 굳이 이제 좀 매끄럽게 연결해서 읽어보고자 한다면 이때는 남성 화자 목소리가 나타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자 오빠 나 오빠 따라갈래 하니까 야야 들어봐봐 구슬이 하고자 구슬이라는 게 사랑이 아마 주체일 겁니다. 즉 너와 나가 그치? 사랑의 주체들 자
구슬이 우리가 바위 셈 한번 쳐볼래?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깨질 거 아니야, 그치? 자, 우리의 이 사랑에 뭐가 생기더라도 방해물 또는 장애, 문제가, 그치? 자, 떨어진들 생기더라도, 이것도 이제 가정적 진술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니, 뜻에서 기니 봐도 여기서는 긴 히읗이 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여기서 끈이라는 것이 리듬, 사랑,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요 구슬과 끈은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자,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한들 외부적인 것이 그거는 물리적인 떨어짐일 뿐이라는 거야. 우리의 내적인 내면적 사랑은 하지 않는다고? 끊어지지 않는다. 그 줄이 있까라는 거. 우리 까고냐뇨랴뇨리 고전시가 의문형 어미들이거든. 그래서 끊어지겠습니까? 즉 끊어지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무슨 법? 설의 법. 그치? 그리고 뒤에 나는 당연히 여음보겠죠. 해석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자 마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잠깐 떨어진다고 우리 사랑 안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달래는 것 같다고. 가작품의 화자에 대해서. 맞지? 그러니까 요게 되게 좀 뭔가 좀 매끄럽진 못하지만 그치? 요렇게 막 붙은 이유가 이런 적층적인 어떤 성격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한 개 더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 자 구슬 노래가 같은 고려가요에 정석가라는 작품이 있어. 이 같은 고려가요 갈래인데 정석가 유견과 똑같습니다. 이 구슬 노래 파트가. 요 구절이 정석가 유견 다른 작품에 똑같이 들어가 있다.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당대의 이 유행 구절들이 하나의 어떤 작품들의 공통적으로 그지 중복적으로 이렇게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즘 표현으로 치면은 요 구절이 좀 약간 밈의 개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때 다 붙여버려 어느 노래. 이해됩니까? 그래서 유행 구절이 하나의 작품들의 이제 공통적으로 편입되는 모습들. 다시 이것도 다시 이렇게 적층문학의 성격이다라고 비교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자, 요 위에 두 줄하고 밑에 두 줄을 또 표현법상 대꾸법을 이룹니다. 대꾸법. 알겠지? 그래서 대꾸법이랑 문장 구조의 반복 플러스 내용상의 호응 관계. 맞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즈문의 천년을 이제 천년이라는 것도 우리 작품에서는 그치 왜 따로 살아가게 되는 화자와 임이 어쨌든 부정적인 상황, 그치 이별의 상황. 우리가 떨어져 살아간다고 한들 가정. 자, 우리의 신 대놓고 지금 믿음이네요. 믿을 신자니까, 그치? 우리의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죠? 그래서 구슬 노래에서 자 분명히 서경 노래에서는 이별을 거부하는 거지 적극적인 모습. 근데 갑자기 구슬 노래에서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영원한 사랑. 그치?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대동강 노래. 그래서, 구슬 노래하고 서경 노래도 중요하지만 여기 대동강 노래가 이 화자의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자, 일단 우리가 대동강이라는 공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3-1단원 정읍사 할 때 학습 활동에 우리가 송인이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송인이라는 작품에서 우리 나왔어? 송인의 남포 나왔지. 그리고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를 건가라고 해서 대동강 언급됐다. 그래서 이 한국 문학에서 이별의 공간으로 강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대동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별의 공간이고, 그리고 대동강이 우리 태화강보다는 조금 강폭이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가 교량이 막 잘 놓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결국 이제 단절강 또는 거리강이 생기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어쨌든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꺼내어 놓았느냐? 자, 사공별표. 그래서 좀 불쌍한 인물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배사공, 그치? 자, 배사공만 우리 계획자에 부지런하지 않았다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오빠가 이 배 타고 하지 않는다고? 이 배 타고 떠날 일이 없었다고. 그치? 그런데 이 배사공이 너무 부지런했던 거야.
아침을 지기로 나가고 배에 젖고 그죠? 우리 오빠 태워갖고 반대편 갔다. 그러니까 자 사공하고 일단 불렀어. 부르면 우리 교재에선 자 우리 문학에선 도 놓고 플러스 자 우리 배사공이 말을 대답 안 해주거든요. 말을 건네는 방식. 요거 말 건방 우리 어디서 공부했어? 슬픔이 기쁨에게. 그렇지. 이제는 짝짝짝 나와줘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사공아 하고 불렀습니다. 지금. 너 임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오빠 태워서 가면 안 되잖아. 왜 태웠어? 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자 사공에게 이런 얘기를 해봐. 너의 각시가 럼난디 몰라셔 배를 타는 때 가는 배에 우리 오빠를 태웠느냐 사공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내가 음란하다 또는 바람났다라고 그랬지 이렇게 지금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사공이 어디로 돌아가게끔 배 안 몰고 집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이 의도는 결국 뭐야? 정말 사공이듯이 사공의 아내가 바람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사공이 배를 못 몰게 그치? 못 띄우게 하려는 의도. 이것은 곧 뭐야? 임과의 이별을 먹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치? 이런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왜 사공을 갑자기 욕을 하느냐? 떠나는 임을 붙잡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이유는 사공 밑에 설명돼 있다. 그래도 우리 임은 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치? 우리 오빠를 욕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오빠를 직접 비난할 수가 없으니까 애꿎은 그치? 사공이 원망,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 또 이 평민문학에 잘 나타나요. 여러분 혹시 그 사설시조 중에 개를 10마리 넘게 키우는데 요 개처럼 얄밉겠느냐 요런 작품이 있어. 왜냐면은 요 개가 어떤 개냐면은 사랑하는 임이 오면 왈왈 해서 찢었고 쫓아내버려. 그치?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 흔들면서 반긴단 말이지. 그럼 이거 진짜 개가 알아서 그럴까? 우리 태연이 주인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네. 왈왈! 그치? 보내버려. 우리 하영이 주인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네. 어서 오세요. 왈왈! 의지를 하고. 말이 되나? 안 된다. 그럼 결국 거기 당연히 진심 뭐겠노? 내가 사랑하는 님이 지금 오지 않아서. 오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 비난이 안 되니까 요 개한테 얄밉다. 그래서 밥이 있어도 너 줄 일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애꿎은 대상에게 원망을 돌리고. 그러니까 요런 게 좀 약간 평민문학의 특징. 그래서 임한테 원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이렇게 애꿎은 대상들을 설정해갖고 비난 원망을 하는 겁니다. 평민문학의 특징들이에요. 알겠지? 되게 뭔가 보면 소박하고 그렇죠. 좀 단순한 것 같지? 그치? 자 어쨌든 가는 배 여다가 가라니까 배에 우리 임을 그치? 우리 임을 태웠느냐 그치? 사공 나쁜 놈아 되나? 그리고 화자가 걱정하는 건 바로 요것 때문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우리 임께서 대동강 건너편 가시면은 뭐 할 거라고 건너편에 있는 뭐를 자 꽃 별표 칩시다. 아마 우리 교재의 꽃의 의미에 대해서 그치 박스로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작은 글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른쪽 박스에. 자 여기서 꽃이라는 것은 역시 어떤 의미예요? 자 다른 의미. 그러니까 이 대동강이라는 공간으로 그치 우리는 임과 화자는 뭐대 단절 거리감이 생겨버린다. 그곳에서 우리 임이 뭐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 화자는 몰라요. 이제 그래서 다만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 염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사랑이 깊을수록 질투로 강하다라는 여태 본능적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임이 대동강을 건너기만 하면 곧 다른 여자에게 정을 줄 것이라는 의미 있음을 알고 있음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되게 확신에 차게 좀 얘기를 하고 임을 태우는 제 사공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나. 그래서 자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결국 이 다른 여자에 대한 시기 질투 플러스 다른 사람에 대한 요거는 이제 사공이겠지에 대한 책임 전가 요런 것들이 그치 드러남으로써 임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임에 대한 어떤 걱정, 염려 그리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요 따위로 그치 표현하고 있다. 다른 꽃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배 타들고 가시면은 꺾을 것입니다. 꺾는다라는 것은 취할 것입니다. 만날 것입니다. 그치? 그렇다는 건 결국 이제 뭐야? 나를 잊고 그치 다른 여자와 사랑하게 될 것이니까 너무나도 믿기도 하면서 그치? 사실 원망스럽지만은 그 원망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죠.
그 여자를 꺾을 거예요. 질투하는 거지.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요. 좋아요. 자, 그래서 뒤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역시 이해와 감상에서 1, 2, 3면 자, 그 이해와 감상 그 왼쪽 밑에 조금 밑에 중간에 나오면 서경별곡의 중심 내용과 어조 변화 요구하면 별표 쳐볼래.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자 가 노래는 지금 뭐였다고? 자 이별을 아쉬워하는 여인의 목소리였다면, 그지? 나 노래는 그런 여인을 달래는 듯한 남성의 목소리. 다시 이제 다 작품에서는 뭐라고? 다시 이제 이 이별을 안타까워 또 이제 이 다른 여인을 또 시기 질투하는 여인의 목소리로 이제 변질되는 이런 모습들에서 적층문학적 성격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원까지 합시다. 혹시 11시에 스케줄 있는 친구 있나? 선생님 10분만 빌릴게. 10분만. 초원 그렇게 길지 않은 작품이니까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초원 나올 겁니다. 자, 서 왼쪽 상단의 핵심 정리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초혼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 이제 전통적인 어떤 장례 풍습이라고 지금 밑에 어휘풀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시어풀이에 초혼이라고 해서 자, 전통적인 어떤 이제 이 장례 풍습에서 죽은 이의 이름을 이제 길게 읍을 하면서 그치? 저승으로 전송하는 거지. 그 사람의 옷을 이제 생전 입었던 옷을 막 흔들면서 영수가 이런 보내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치? 자, 우리 전통적 장례 풍습과 관련된. 그래서 결국 제목이 지금 초혼이다. 죽은 이의 옷을 흔들며 그의 어떤 명복을 빈다. 것 자체는 결국 사별이라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대. 제목 자체. 맞지? 사별이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에요. 맞지? 그래서 역시 이 작품도 위로 다시 올라와 보시면은 제임의 죽음, 즉 임의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이별이다. 자, 단순 이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리 같은 작품에서는 이별하고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돌아와 달라는 제에 대한 직설적인 마음을 드러내곤 했잖아. 근데 이 작품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죽었어. 맞지? 그래서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이것도 이별의 정한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김소월 씨 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서 공부했듯이 전통적이다 내용상 한의 정서 드러내는 것일 거고, 민요적이다 면음법, 사문법 플러스 만약에 우리가 한 개 더 추가를 한다면은 밑에 두 번째 점 보세요. 실호조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김소월 하면 나오는 율격.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험생이고 고등학생이라면 항상 인풋 아웃풋 김소월 이꼴 사문법 실호조. 그지? 전통적인 민요적인 율격을 씁니다. 그리고 이 작품 되게 감정이 격해요. 그래서 이름이요 하고 그지 느낌과 빵빵빵빵 찍혀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격정적인 즉 영탄적인 어조가 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이런 격정적인 영탄적인 어떤 어조를 쓰는 그 이유는 우리 사랑하느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치?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애상 슬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그리고 어쨌든 반복과 영탄적 표현을 통한 격정적인 어조, 전통적인 율격, 그리고 슬픔을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건 물론이고, 아까 선생님이 어제 언급했던 것처럼 사면에 우리 사슴의 무리가 슬픈다와 같은 무슨 표현이 또 등장한다고? 감정이입의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요 감정이입도 또 청각적인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외 기타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볼 건데,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본문 한번 보시면 1연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해서 그치? 어쨌든 영탄적인 어조, 그 다음에 통사구조의 반복, 그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상의 죽음에 대한 그치? 아주 격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부서진 이름, 헤어진이라는 게 여기서는 흩어진, 그치? 허공 중에 불러도 되돌아오지 않는 듯. 요런 듯한 의미거든. 그리고 불러도 주인이 없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의 어떤 부재. 이 부재란 그 이유는 죽음이라는 거지. 불러도 이제 대답이 없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이승과 저승 간의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니까요. 자, 내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정도로 그지 정말로 슬프고 그지 안타까운 자 그 이름의 주인이여라고 해서 절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연에 심중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결국 뭐야? 입에 대한 자 이 사랑의 말일 건데 그 말 한마디를 끝끝내 하지 못했다. 그 회한이 회한. 회한의 정서 나오면 회한이 뭐의 줄임말? 후회와 한탄입니다.
알겠지? 회환, 후회와 한탄. 그리고 분화도 우리 감탄형 어미니까 영탄적 어조입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영탄적 어조예요. 그리고 특정 식구의 반복. 요거는 통상으로 반복이 아니고 시행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 역시 또 격정적인 마음 드러내고. 맞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핵심 바로 사명. 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해서, 자, 요건 이제 점차 이제 시간이, 그치? 경과되어서, 그치? 밤이라는 시간, 해가 지금 지는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작은 글자 펼쳐야 됩니다. 자, 삶과 죽음의 경계.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의 경과라는 거지, 낮, 즉, 밝음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지금 점차 어둠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밝음이라는 것이 깨어있는, 그치? 그런 어떤 시간대라면 이 어둠이라는 거는 잠들어 있고, 그렇죠? 죽어 있는 그런 이미지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다라는 표현, 그치? 요거는 또 우리가 시간의 경과, 그리고 자, 삶과 죽음의 또 경계, 그치? 밝음이라는 것이 삶, 어둠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딱 경계에 딱 있는 거야. 해질 무렵이니까. 그치? 그래서 해질 무렵이라는 시간의 배경을 통해서 또 예상적 분위기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 우리 가는 길하고 연결해서 읽는다면 가는 길에서도 계속 뭐야? 서산에는 해진다고 까마귀가 지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전부 다 이별의 정서를 분위기를 심화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자, 요거는 또 한 개만 더 초과를 하자면은 우리 문학에서 시간적인 개념은 추상이에요. 그런데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시간적 개념을 역시 또 뭐야? 해가 서쪽 산에 걸렸다와 같은 뭐로 표현했어? 구체적으로 표현했지. 그치?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가 또 나왔군요. 그죠? 자, 어쨌든, 자, 그 상황에 이런 예상적 분위기와 그치?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이네. 자, 이 슬픈 분위기 속에서 사슴의 무리가 어떻게 운다고? 슬프게 운다. 어쨌든, 청각적인 소재로, 자, 이 분위기에 지금 호응을 시키고 있는데, 사슴은 그냥 울 뿐인데, 어떻게 울고 있다고? 슬프게 울고 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이 분위기에서 슬픔을 느끼는 건 누구라고? 화자 나거든. 그래서 화자에 뭐가? 감정이 이입되었다. 이제 청각적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 요 산 위 네모쳐 주시면은 화자의 위치. 이제 이것도 만약에 뭐 정업사랑 이걸 시키면 정업사랑 비슷하네. 정업사도 산 위에서 그지 우리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어쨌든 간에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 있잖아요, 그치? 화자 위치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보면은 떨어져 나가 앉은이라고 되어 있거든. 요걸 조금 더 우리가 딥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건 이제 이승과 저승사였던 이제 뭐야? 거리감을 인식한 거야. 또는 세계의 차이를 인식한 것이다 라고 봐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불러도 그치? 그는 뭐가 없어? 피드백 대답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있는 세계와 그가 있는 세계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뭐하다는 거 다르다는 거. 그래서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이 그래서 임을 계속 이제 전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치? 임의 피드백은 전혀 없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무력감이라든지 그치? 거리감을 얘기해서 그 거리감 인식이 이제 대놓고 아마 이제 마지막 연에 나올 겁니다. 4연에 나오면 4연에. 자, 어쨌든 간에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른노라. 노라도 감탄형 어미의 얘들아.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서름의 격도로 부른다라는 역시 특정 시행에 대한 반복이고, 그리고 설움이라는 또 뭐야? 지금 정서가 과거를 특기해서 봤듯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요 문장 별표. 아까 우리 사면에서 느꼈던 그 거리감이 그치? 확인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부르는 소리는 어디에서의? 이승에서의 소리 아니겠어? 왜 비껴가겠어? 우리 이미 있는 곳은 어디니까? 저승의 세계니까. 그치? 공간적 층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가지 못하는 겁니다. 띵 튕겨 나오는 것이죠. 띵. 이해되나? 그러면서 하늘 다시 한 번 더 저승 그리고 자기가 있는 땅 이승 사이가 너무나도 넓구나. 거리감 또는 단절감을 인식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거야. 그지? 이해되나? 자, 그리고 우리 또 요 초혼이라는 작품 내가 그 정읍사 하면서 그치 언급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선체로 이 자리에 뭐가 되어도 돌이 되어도 해서 그치 망구석 모티프 정읍사랑 흡사했는데 사실 뭐 정읍사 쌤이 아니고 그 가는길 쌤이 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뭐야 전통적 소재를 활용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 그 초혼이라는 장례 풍습도 전통적 풍습이고 망부석 모티프도 이게 망부석 우리가 흔히 뭐 설화라고 하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소재를 잘 활용했던 작가 또 이제 김소월 작가, 그치?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돌이라는 거 그치 망부석 모티프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정도로 그치? 애처럼 안타까운 이름이여. 그리고 마지막 역시 이거 이연에서 나왔던 그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특정 시행의 또 반복을 통해서 마지막까지도 영탄적으로 격정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출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조금 타이트했네요. 좀 빡시 갔는데 아침 일찍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고생들 많으셨고 또 남은 어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쌤도 2차 자료 전범위 자료 드렸습니다. 이거는 서술형도 있고 하니까 뭐 수능형 문제라고 해가지고 외부 지문과 함께 나오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뭐 풀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뭐 모르는 것들은 뭐 질문해가면서 또는 뭐 찾아가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체 범위 쌤이 편집해가지고 테스트 한번 칠 겁니다. 똑같이 50분 가지고 시험 칠 거야. 알겠지? 그리고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이거는 혹시 이거 넣고 좀 넣고 이거 좀 지야 학교에서요? 지야 내일 오지 않겠나? 부탁 좀 할게요. 고생했어. 그렇지. 내가 닦을게. 고생했어.